이름도 생소한 자국의 축구 선수들이 최고이며 일본인 선수 미나미노가 손흥민을 넘어 아시아 최고가 될 것이라던 베트남 언론이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축구 전문 매체 봉단은 손흥민은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유럽 5대 리그 100호골을 달성했다. 손흥민은 매주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느낌이다.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봐도 이 정도 대단한 선수는 많지 않다. 손흥민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베트남 스포츠 매체 틴테타오는 손흥민은 한국의 호날두라고 불린다. 외모도 잘생겼고 매우 빠른 데다가 결정력도 좋다. 그는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치켜세우며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봉 삭감 논란으로 화제가 되었던 박항서 감독 또한 2002년 월드컵 당시 히딩크 사단을 불러 모으며 업무에 집중하는 모양새인데요. 2002년 골키퍼 코치였던 김현태 전 대전 하나시티즌 전력강화실장을 영입하면서 당시 4강 신화를 만든 대표팀 한국인 코칭 스태프 전원이 베트남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베트남 축구협회는 일본 국적의 유스케 아다치 기술위원장을 선임하면서 박 감독의 신기를 자극해왔습니다. 손흥민보다는 일본의 축구선수 미나미노가 전도 유망하다. 우승은 박항서 감독이 시켰지만 축구 기술위원장은 일본인을 뽑으며 친일적인 면모를 보이던 베트남이 대체 왜 갑자기 한국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최근 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엇갈리는 실적들에서 차이를 느낀 베트남이 아무래도 일본보다는 한국에 뽑아먹을 게 많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닐까라는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혼다는 최근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카페비즈 등 베트남 현지 매체는 베트남 오토바이 제조업 협회의 최신 통계를 인용해 3분기 5개 회원사인 혼다, 야마, 스즈키, 피아지오, 심의 총 판매는 작년 동기 대비 18.49% 감소한 67만 7,739대로 올해 첫 2분기에 이어 연속으로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분기 오토바이 판매는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3.03% 감소한 73만 1,077대를 기록했지만 2분기 들어 작년 동기 대비 30.77%나 감소한 51만 8,920대로 떨어졌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가 주력 교통수단으로 사용될 만큼 많은 판매를 기록하고 있고 이 가운데 일본 시장 점유율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비자의 수요가 자동차, 전기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이동수단을 선택하며 점점 다양해지기 때문에 가솔린 오토바이의 황금기가 지나가고 있으며 시장이 포화 상태로 전환되었고 일본산 오토바이의 인기가 급격히 식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일본산 오토바이의 판매는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 빠진 후 급격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4년 동안 300만 대 이상의 판매를 달성했지만 2019년 팔린 오토바이 수는 전년 대비 3.87% 감소한 325만 4,964대에 그쳤습니다. 그동안 높은 성장률을 달성해온 일본산 오토바이 시장은 최고 기록인 340만 대를 달성한 2018년에 비해 처음으로 판매 감소를 기록했고 심지어 2019년 판매는 2017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혼다의 경우 2020년 2분기 및 3분기 판매가 작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는데 베트남에서 80%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혼다로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한국 기업들에게 미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유일의 자동차 회사 빈페스트는 내년 첫 전기차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사업은 고난도 기술력을 요구하는 사업인데요. 부동산이나 팔아먹고 삼성에 기술 훔쳐다가 스마트폰 팔아먹던 빈그룹에서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느꼈는지 한국의 기술력을 이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나 베트남에서 손을 내민 한국 기업은 일의 AMS라는 중소기업인데요. 자동차의 구동, 제동, 조향 관련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사로 2011년부터 미국 등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 AMS는 핀페스트에 전기차 부품 10만 대분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부품은 전기차의 구동축 역할을 하는 하프샤프트입니다. 엔진의 구동력을 변속기에 거쳐 양쪽 타이어에 전달하는데요. 베트남의 첫 완성차 업체인 핀페스트는 내년부터 부품을 받아 전기차 생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빈그룹의 핵심 계열사 빈스마트 또한 한국의 오디오 기술 스타트업 가우디오랩의 스페셜 오디오 기술을 채택한 5G 스마트폰 아리스를 베트남 현지에 출시했습니다. 가우디오랩의 오디오 기술을 탑재한 빈스마트 아리스에 적용된 언믹스 기술은 원본 스테레오에서 개별 음원 신호를 추출한 뒤 바이노럴 렌더링 기술로 동영상과 음악에 공간감 있는 사운드를 더해줍니다.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인 빈그룹에서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국 기술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왔는지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부품들에 한국산 중소기업 제품들을 채택하며 그만큼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지에서는 한국인들을 문전박대하며 예고 없이 항공기를 회항시킬 때는 언제고 또다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현재 베트남에는 20개 대학교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만 17,000여 명에 달합니다. 최근 종영한 한국 TV 시리즈 편의점 샛별이는 베트남 젊은 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 편의점 GS25가 생기고 있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30.5%가량 증가하는 이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인들을 문전박대하고 만든 일본 M&A 센터로 대놓고 친일적인 행보를 보였던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이번에는 한국 콘텐츠진흥원 베트남 비즈니스 센터를 베트남 하노이에 개소했는데요. 여기서는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다양한 분야 교류 협력, 관계기관들과 함께 연관산업 동반성장 등 신한류 확산을 위한 문화 콘텐츠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한국에 바짝 엎드려 우리가 언제 한국을 문전박대했다 그래, 이제 안 그럴게, 우리 좀 살려달라며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이 이렇게 한국에 매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관광업에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베트남에서는 경제적 대참사가 벌어졌는데요.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저가의 덤핑 경쟁을 일삼던 베트남이 무역방어 소송으로 120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와 품질 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보호무역주의로 강화되는 추세에서 베트남의 무역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베트남의 꼼수 무역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 무역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물품인 합판은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용 내외장재, 인테리어, 수출용 포장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9천억 수준으로 베트남산 시장 점유율의 40%입니다. 특히나 베트남산 합판에 10.6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데요. 그동안 꼼수 무역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해오던 베트남에서는 설상가상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압박도 더해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그동안 중국의 편에서 라벨가리한 제품들을 미국에 팔아오며 소득을 올려왔는데요. 남아시아 4개국을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난데없이 발표 일정이 없었던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이미 발표된 순방 일정에 없던 국가를 끼워 넣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럼 폼페이오 장관이 베트남에 들린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결국에 미국과 손잡고 중국에 맞서자는 반중 연대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분석됩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1281km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베트남은 미국에게 있어 확실히 포섭해야 할 전력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중국 편에서 그동안 덤핑 외교를 일삼던 베트남과는 무역 거래에 있어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방위에 있어서만큼은 미국의 편에서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한 셈입니다. 베트남의 고민은 앞으로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여기저기 박지맨키로 한국 갔다 일본 갔다 중국 갔다 미국 갔다 참 바쁘십니다. 참 베트남 보면서 여러가지로 배웁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게 결국 한국 부품 없이는 차, 스마트폰도 못 만들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트집 잡아서 왜 시비를 겁니까? 한국 제품 쓰겠다는데 기업 입장에서 수출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베트남 사람들의 본질적인 심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기억해야겠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로 신음 중인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해 많은 나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과 시베리아, 미국 등에서는 전례 없는 무더위로 인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남서부에서 4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남부에는 대형 산불까지 발생했고요. 유럽은 역대급 폭염으로 비상사태까지 발동했습니다. 여름에도 서늘해야 할 북극과 러시아, 시베리아도 이상고온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 북극은 38도, 시베리아는 30도 이상 기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시베리아는 8만 년에 한 번 찾아온 고온 현상과 산불이 겹치면서 화재 진압에 무척 애를 먹었다고 하죠. 또 지구촌 한켠에서는 역대급 폭우로 인해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요. 지난 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물난리는 주로 인도, 태국, 중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기록적 폭우로 인도에선 800명 넘게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중국에선 2달간 이어진 대홍수로 6천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직접적인 경제 손실액만 1789억 6천만 위안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번 폭우로 각국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경제 회복은 예상보다 더 느려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1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이 물난리를 겪은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1일부터 누적된 이재민의 숫자도 전국 11개, 시도 모두 합쳐 6천 명이 넘고 무엇보다 뼈아픈 건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 규모도 50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기온이 34도를 오르내리는 찜통더위에다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해복구 현장이 2중,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특유의 국난 극복 DNA가 발휘된 걸까요? 지난 9일부터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수해복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많은 지역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온정의 손길로 빠르게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 폭우로 우리나라가 많은 피해를 입은 와중에도 수해복구 최전선에서 늘 국민들을 위해 헌신한 존재와 그들이 보여준 활약에 해외에서는 깜짝 놀랐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과연 그 존재들은 누구이며 어떤 활약을 보여줬길래 해외에서 놀라운 반응을 보였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그 존재들은 바로 우리 국군 장병들입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의 대민 지원은 예전부터 유명했었는데요. 특히나 이번 수해복구에서는 단순한 인력과 공병 장비 위주의 과거 대민 지원에서 벗어나 급수 차량, 기동형 세탁 건조 장비, 구급차, 방역 장비 등 복합적인 지원에 나섰고 실종사 수색에 드론봇 전투단을 투입하며 대민 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군의 대민 지원에서 해외 네티즌들을 더욱 놀라게 했던 것은 바로 임시교량을 만든 건데요. 전시 상황도 아닌데 군인들이 군사작전용 다리를 만들어 고립된 주민들을 도와준다는 참신한 발상 자체가 놀라웠던 겁니다. 최근 강원도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인근의 양지교 상판 일부가 내려앉아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돼 주민들은 고립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차량 통행 통제로 인해 주민들은 기초적인 생활은 물론 농작물 출하, 가축 사육을 위한 사료 반입 등의 큰 어려움을 겪게 됐죠.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육군 3군단은 즉시 인제군 및 마을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아 안전성을 진단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임시교량을 설치하기 전까지 간편 조립교를 구축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군에서 만드는 군용 교량 설치는 전시에 끊어진 다리를 잇거나 군병력이 하천을 건너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교량인데요. 이번에 군에서 주민들을 위해 구축한 간편 조립교는
전차, 장갑차는 물론 군수물자의 병력까지 수십 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구축하기 어려운 지형에 설치하더라도 몇 시간이 안 걸린다는 장점까지 있죠. 실제 이날 최대 24톤 차량까지 이동이 가능한 간편 조립교를 만드는 데는 불과 3시간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내려앉은 양지교 교각 위에 세워진 간편 조립교는 양지교의 무너진 40m 구간을 대체하게 됐는데요. 1991년 영국에서 들여온 간편 조립교가 재난재해 현장에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마 공병부대를 다녀온 분이 아니라면 간편 조립교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간편 조립교는 2차 세계대전에 사용된 구형 교량인 장간 조립교와 달리 특수 경합금 소재로 제작돼 무게가 더 가볍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설치하기 쉬운 군용 교량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간편 조립교가 설치하기 까다로운 장간 조립교에 비해 간편한 거지 실제로는 간편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과거 MBC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에서도 공병훈련의 끝판왕이라 불리며 간편조립교를 설치하는 모습이 소개됐는데요. 간편조립교를 구축하기 위해 편성된 조원 2에서 6명이 함께 평균적으로 197kg의 무게를 버텨야 하는데 한 번 부품을 들면 몸이 땅으로 꽂히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만약 그러다가 한 명이 실수로 빠지게 되면 설치하던 인원들 모두가 와르르 무너져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군 장병들이 고립된 주민들을 위해 그 힘든 작업을 기꺼이 한 거죠. 실제로 이번 인제군 산골마을의 유일한 다리가 되어준 간편 조립교도 차량으로 현장의 자재들을 수송한 이후 장병들의 수작업으로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이날 한 개당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자재들을 장병 3명에서 6명이 한 조각에 옮겼고 20교절로 나눠진 교량 조립도 직접 손으로 다 한 건데요. 전시에 아무런 장비가 없는 상태를 가정해 실전과 같은 설치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한편 북한도 거의 매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매년 연례 행사처럼 홍수 피해를 겪고 있는 북한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국정원에서 파악한 바로는 현재 북한의 강원, 황해도 지역은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어 해당 지역은 지금 당장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강원, 황해도 지역뿐만 아니라 평양을 관통하는 대동강과 평안북도의 청천강, 개성 인근의 예성강에도 홍수경보가 내려졌을 정도로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TV는 이 지역에서 물길 제방이 터지면서 살림집 730여 동과 논 600여 정보가 침수되고 179동의 살림집이 무너졌다고 밝혔지만 탈북자들은 북한의 실제 피해는 훨씬 더 많고 클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상하수도를 비롯한 기반시설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비가 왔다면 한국의 4배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북한이 집중호우나 홍수로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집을 잃는 수해를 겪은 것은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1995년 북한에서는 이른바 100년 만의 대홍수로 인해 68명의 사망자와 520만 명이 넘는 수재민이 발생했었고, 이어서 1998년까지 태풍과 홍수가 연이어 북한 전역을 강타했었습니다. 이는 1990년대 후반 북한이 고난의 행군, 즉 대기근을 겪는 결정적 계기가 됐죠. 또 북한은 2000년 10월 노동당 창건 55주년을 맞아 고난의 행군이 끝났다고 선언했으나 북한 김씨 부자들로 인해 하늘이 노했는지 자연재해는 계속됐습니다. 바로 그해 태풍과 집중호우로 주택 1만여 채가 파손되고 이재민 4만 6천 명이 발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도 대형 수해는 잇따랐습니다. 지난 2016년 제10호 태풍 라이언록이 함경북도를 휩쓸었고, 유해는 당시 수해로 3만 7천여 채의 가옥이 부서지고 500명 이상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해 복구 시스템에 있어서도 북한은 큰 문제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수해가 발생하면 소방청 산하 119 구급대가 긴급 출동해 피해 주민들을 병원이나 지정된 구호시설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적십자사를 비롯한 구호기관이 이재민에게 구호키트와 천막, 모포, 물티슈, 생수, 햇반, 참치캔, 컵라면, 도시락 등 각종 생필품을 제공합니다. 이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삭기와 불도저 같은 중장비를 수해 지역에 투입해 복구 작업을 벌이죠. 그러나 북한 수해 복구 현장에는 중장비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북한 TV를 보면
수해 복구 현장에 수백 명의 주민과 군인 등이 동원돼 맨손으로 돌을 나르거나 마대나 들것으로 흙을 퍼나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북한에는 중장비는 고사하고 삽과 곡괭이마저도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무엇보다 북한에서 수해 복구는 지도자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례로 이번 폭우로 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명령으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에 인민군 군인들이 투입됐는데 이 모습이 너무 심하게 연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TV는 17일 밤 8시 보도를 통해 큰물 피해 복구 은파군 대청리에서를 반영했는데요. 보도를 보면 백두의 혁명정신이라는 구호가 붙은 덤프트럭이 비교적 깨끗한 모습이고 트럭을 운전하는 군인 또한 흰색 모자에 흰색 군복을 입고 있어 수해 복구 현장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덤프트럭이 지나는 도로에서 흙을 고르는 군인들도 하나같이 흰 런닝을 입은 가운데 어느 누구도 흙먼지를 묻힌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북한은 수해 피해와 함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경 봉쇄 장기화로 중국과의 무역이 67%나 급감하고 오히려 식자재와 의약품 수입은 되레 급증해서 외화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등 경제에 아주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폭우로 인해 북한의 곡창지대가 완전히 박살나 북한의 식량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여동생인